여러분, 오늘 21번째 수업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시간이다. 우리의 디딤돌을 쌓는 시간이다. 수업이라는 말은 초중고 학생들도 다 쓰고 누구나 수업이라고 하면 뭐 알아듣죠. 무슨 뜻인지. 그것은 유졸한 거다. 일상적이다. 개가 사람을 무는 통상적인 흔한 말이죠. 그런데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시간이다 하는 것은 은유절하다.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라는 게 말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주하는 일상이 달라진다. 새로운 일상으로 마주하는. 내가 생일과 못한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비를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단어 공부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교감하는 이 현실의 폭과 넓이, 높이를 깊게 하는 거다. 깊어야 된다. 깊다는 말, 여러분들, deep. 내가 계속 강조하죠. 깊지 않으면 안 된다. 깊어야 된다. 깊어야 퍼올릴 것도 있고 내 속에서 끌어올릴 게 있어야 된다. 깊지 않으면 피상적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데서 보다 깊어야 통찰력이 생긴다. 깊은 통찰. insight. in이라는 것은 안이고 sight는 본다니까 안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죠. 통찰. 보기는 보되 찰이라고 보는데 어떻다? 꿰뚫다 이런 뜻입니다. 꿰뚫다. 동으로도 있지만은 동은 우리 동사무소 이런 거 할 때 무슨 동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할 때 그 동자 동을 했지만 꿰뚫다 할 때는 통을 그 통찰하면 깊지 않으면 통찰력이 생길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 우리는 그래서 깊은 공부를 해야 된다. deep insight. 깊어야 통찰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깊어야 통찰력이 생긴다. 그럼 반대로 하면 깊지 않고 피상적이면 안을 꿰뚫어보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지 당연히 않겠죠. 깊지도 않고 대충 해도 뭐 통찰력이 생기면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훨씬 정직한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내 자신의 어떤 내공,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게 뭐다? 내 자신과 아주 이 정직한 관계. 그런 데서 그게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첫 번째 거기 보면 돼 있죠.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지금까지 내 자신과 그냥 좀 막연하고 헐렁하고 느슨하고 뻔하고 거저그러고 식상하고 진부한 어떤 그런 관계가 내 자신이 있다 하면 이제 그런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적중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다 합시다. 적중. 적중. 이 적이라는 말은 표적할 때가 적잖아요. 영어로 하면 타겟이죠. 타겟. 이 적입니다. 적. 그 타겟의 목표물의 표적에 중은 들어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맞는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적중해야 된다. 나의 삶의 목적할 때 적자입니다. 목적에 적중을 해야 되는 거죠. 100% 적중은 아니더라도 벗어나버리면 타겟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 여 안에 적중하면 이 타겟이 이만하면 되는데 여기서 쏘았는데 활을 쏘든 총을 쏘든 뭘 쏘든 쏘았는데 이 타겟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이걸
벗어나 버리면 어떠세요? 벗어나 버리면 화살을, 옛날 같은 화살을 100번 쏘든 지금 같은 총 대포 미사일을 100번 쏘든 이 타겟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거죠. 공허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부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그게 실패하면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적중하지 못하는 거다. 항상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뉴스와 창의력이라는 공부가 거기에 적중하도록 이 콘텐츠를 준비하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되새김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내 삶의 취업과 창업,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 삶 전체를 실현하는데, 바람직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실현하는데 적중하느냐,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 우리 서로의 그런 게 이렇게 잘 맞을 때 뭐가 됩니까? 요런 공부가 비로소 가치를 갖는 거다. 그래서 적중하는 공부는 타겟 관역에 적중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콘텐츠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넘치고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가 거기에 적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만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좀 더 이게 진지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잘 공유가 되니까.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게 제가 저번에도 어떤 기업의 움직임, 어떤 취업의 상황, 여러분들 그 매스미디어 뉴스 중에도, 뉴스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 뉴스를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뉴스라는 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현실을 이렇게 취사 선택도 하고, 그게 또 가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그 뉴스의 또 어떤 그런 뭐 이런 뭐 이념적인 차원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뉴스의 다른 차원이고, 어쨌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데서 그래도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 대중매체 뉴스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 관련, 경제는 이제 의식주, 우리가 이제 막 간단히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기업은 기업 활동이 되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뭐 전망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 이런 걸 포함해서 평소에 기업이 기업이 유지되고 하고 하는데, 그 기업이 자꾸 이제 사람을 또 같이 이제 고용을 하고 해야 또 이렇게 유지 발전되고, 그다음 기업이 계속 잘 유지가 돼야 이렇게 국가도 굴러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뉴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다. 그런 걸 이제 뉴스메이킹 노트 같은데 자꾸 써봐야, 이런 경제 뉴스를 읽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구나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삶, 나의 일상과 자꾸 연관지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맥락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과제도 그거 아닙니까? 어떤 인물, 뉴스에 등장한 인물을 어떤 소개해놓은 그런 걸 보고, 그냥 이 사람이 이랬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어로 so wha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하는 뜻이죠. so what.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말이지. 여러분들이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so what. 우리가 보통 좀 뻔한 말을 하거나 어떤 보면 좀 알맹이 없는 말을 하거나 뭐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그 상대방의 반응인데 상대방이 이전에 내가 내 자신한테 자꾸 자문할 때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말이야. so what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인터뷰를 아니면 사람을 소개해 놓은 오늘 시간이 되면 하여튼 내가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다 말았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더라. 거기에서 그친다면 so what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다.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반복할 수 있는 우리 수업에는 생산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걸로 자기 걸로 만들어 소화를 할 주체는 누구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내 삶, 내 삶의 성장, 내 삶의 성장과 관계없는 그런 거라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걔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거죠. 그게 반복되면 식상하고 진부하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항상 내 삶, 그게 모든 것은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은 내 삶의 성장이냐 아니냐 그거다 말. 그것도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삶의 성장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의 성장이 될 때만 이 세상에 무수한 뭐 지식이다 뭐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 내 삶의 성장과 단절된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게 삶의 주체성, 실존성, 존엄성의 차원이다. 그래 할 때 내가 내 바깥, 내가 내 자신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 내가 내 바깥, 다른 사람의 실존성, 주체성, 존엄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정직한 태도로.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좋은 관계, 첫 시간에 관계 어떤 관계인지 호감 있고 매력 있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강그 목장의 그런 차원에서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빈껍데기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 억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능력 증명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헤드라인인데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능력이라는 게 업무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배우려는 자세가 능력보다 덜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태도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내가 붙이면 이 내용의 헤드라인을 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최고의 능력이죠.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겠습니다. 능력 증명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 이렇게 해놨지만 내가 달면 배우려는 자세라는 태도입니다. 그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할 때 배우려는 할 때 배우려는 자세 이 몇 자는 필요 없는 말이죠.
배우는 자세라도 훨씬 간결하게 의미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이 글자 하나, 말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 글자 하나, 말 한마디, 예. 글자 하나, 말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 할 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해도 충분히 되죠. 그래서 이 조사 하나, 이런 우리가 나는 할 때 나는, 내가 할 때 가짜, 이런 것처럼 이 헤드라인은 이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군더더기는 최대한,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빼고 꼭 필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한 자라도 더 넣는 그런 그 표현에서 굉장히 엄격함, 그게 필요합니다. 헤드라인적인 사고는. 그게 헤드라인 사고를 익힌다는 것은 뉴스 새로움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새로움을 뭘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게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표현 중에서도 헤드라인적인 표현, 헤드라인적인 사고, 그것을 헤드라인 마인드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 글자 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헤드라인적인 사고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호리철리란 말이에요. 그냥 글을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 말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 불필요한 말, 꼭 필요한 말, 의미 있는 말, 가치 이런 걸 촘촘하게 판단해서 그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건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진중하면 그 사람이 진중하고 성실하고 어떤 그 노력하는 행위인데, 그 말이든 글이든 그 표현에 있어서 오만하고 가볍고 피상적이고 그러면 그 사람됨이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배우는 자세, 이게 뭐다? 그게 바로 간결하다는 거죠. 느들느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심플하다는 겁니다. 심플. 아주 간결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간결한 표현이냐 아니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인턴을 많이 해요. 인턴을 많이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도 그렇고 일반 기관 말하고 인턴을 많이 한다는 이유는 사람을 겪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겪어보려고. 겪어보지 않으면 사람을 잘 몰라요. 왜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고용의 방식이 이제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게 이제 고용의 방식이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법으로 많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학력,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 학력, 무슨 가족, 무슨 어떤 그다음에 이렇게 학력 중에는 이제 대학 가도 학점, 그다음에 외국어 실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그냥 커튼으로 쳐버리고,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됨의 자세를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자세라는 게 그냥 몸가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뉴스 마인드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능력이 나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표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표현. 내가 아무리 거기에 그런 게 많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몸속을 다니면서 이렇게 내시경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표현이 돼야 된다. 말과 글을 통해서. 그다음에 몸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원만한 대인관계, 업무를 배우려는 모습에 충실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 배우려는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날 때 긍정적인 평판이 생기는 것 같다. 인턴을 하고 취업을 한 사람, 대졸자, 이렇게, 말입니다. 긍정적인 평판.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판이 되면 어떻습니까? 술자리가 없죠.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턴은. 그러니까 인턴 생활이 2개월, 3개월, 뭐 1개월이든 기간에 관계없이 인턴 생활은 순간순간이 뭐다? 인터뷰와 면접입니다. 물론 그 인턴이 끝나서도 당연히 그리 돼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할 때 인턴 기간은 특히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냥 아주 단순한 업무 하나, 이 모든 것이 뭐다? 살아있는 면접이 되는, 인터뷰가 되는 거지, 면접이 되는 거단 말이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내 자신을 뭐다?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또 통신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분은 말 하나, 행동 하나, 생활 전반에 걸쳐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것 같고, 당연한 거죠. 내 자신이 다 드러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턴으로서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는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걸음 정도라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말이죠. 1%라도 이게 통상적인 어떤 거라면은 여기 1%라도 부가가치 뭘 보태는 거. 이 보태는 만큼이 뭐다? 뉴스다. 뉴스. 이렇게 되고 뉴니스라고 됩니다. 이런 마인드죠. 그렇게 할 때 일을 시킨 지시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업무 능력을 입증하기보다 이 말은 그 인턴이 업무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한 분야에 저번에 내가 어떤 사람 소개할 때 그 스시 초밥 만든 사람이 40년을 해도 더 배울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몰랐던 게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1턴 뭐 갑자기 한두 달 한다 해가지고 그 업무를 얼마나 깊게 잘 그 비상적일 밖에 겉으로 그냥 겉핥기밖에 안 될 건데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인턴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인사 담당자 356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인턴 중에 어떤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으냐 보니까 묵묵히 열심히 배우고 하는 사람이 55%. 그 다음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인턴 30. 이거는 좀 지나친 말이에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왜 합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더 노력을 하고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자, 여기서 채용 담당자들의 조언, 이게 제가 이렇게 다 읽고 빨간 줄을 치고 별표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런 여러분들 하자 하는 이 공부, 성장에 맞을 오는 공부가 뭐다? 적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중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간접 경험이 매우 중요하거든. 이 간접 경험을 우리의 수업의 직접 경험으로 연결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나나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그 말은 나도 깊어지고 여러분들도 더 적중해야 된다. 취업에 적중, 창업에 적중, 내 삶의 목적에 내가 실현하고 싶은 가치에라는 그 관역에 적중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건 내가 볼 때 굉장히 내가 좀 강조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결국 기업은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 여러분들 저 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 이것도 헤드라인이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 기업은.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점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대학을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브라인드 채용 확산되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그 시대에 맞춰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핵심 능력이다.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을 왜 뽑습니까? 이것은요, 이런 어때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 뭐 대통령 선거, 뭐 그다음에 뭐 단체 그 자치단체장 선거 이런 선거 여러분들 유권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국가와 국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으로서 그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 할 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은 사람을 여러분들 뽑습니까? 국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는 것은 국민이 말하자면은 그 고용주예요. 국민이 고용주다. 국민이. 기업은 이제 고용주가 이제 주주죠. 주주. 주주가 이제 그 회사를 구성하는 뭐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 주주에서 그 기업이 이제 기업 경영을 하는 전반적인 걸 하는데 요걸 바꿔보면 입장을 바꿔보면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뭐 지지를 하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선출이 되면 같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그걸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비판하고, 더 잘못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잘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국민이 고용주로서 그렇게 뽑은 사람에 대한 또 하나 역할이에요. 한번 뽑았다고 땡이 아니고 계속 그걸 이제 평가하면서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을 그 대통령이든 자치단체장이든 뭐 이렇게 선출을 해서 뭐가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은 사람을 뽑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 뽑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이 선진국이고 우리 수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에서는 그런 마음에 드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같이 뭘 하면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을 뽑는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기업은 회사는 함께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 이 말을 이 헤드라인을 바꿔보면 결국 국민은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를 선출한다. 이렇게도 말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 이게 결국 뭡니까? 호감이죠, 호감.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좋은 느낌. 좋은 느낌은 그냥 피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 메모하는 자세,
예. 그런 그 다음에 공손한 자세, 예의 바른 자세 항상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돼요.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 호감 속에서 뭐가 생긴다? 매력이 생긴다. 매력이라는 뭔가 어트랙티브라고 당긴다는 거. 자석처럼 당겨야 된다. 싫다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겨야 된다. 그 인턴이 오늘 이렇게 출근하지 않았다면 걱정이 돼서 그 왜 그랬을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야 되죠. 그거 참 오니까 참 좋던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뭐 오든 안 오든 그 빈자리가 거의 미미하다면 그 정식으로 전환되지도 않을 뿐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인생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얻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게 이제 헤드라인은 바로 이런 사고를 머릿속에 넣는 함께 나는 과연 내가 일하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느낌, 인식, 판단을 줄 수 있을까? 이걸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전부다. 이런 걸 헤드라인 할 수 있죠. 태도가 전부다. 전부라는 게 물론 모든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전부다. 태도라 하는 건 뭐냐?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마음가짐. 같은 말이죠. 마음가짐, 생각하는 방식. 똑같은 말입니다. 몸가짐. 흐트러짐. 그냥 막 금방지고 오만하고 그냥 덜렁덜렁하고 이런 흐트러진 몸가짐에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 바른 관점 이런 게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뉴스마인드는 자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품성 교육이 되는 거죠. 품성, 인성, 성품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강금목장처럼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 호기심, 또 견현사제, 자기보다 나은 게 있으면 신속하게 민첩하게 보고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려 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은 뉴스마인드의 덕목인데, 그러니까 불치하문, 초등학생도 저런 행동을 하면 저 행동이 내한테 그동안 부족했구나. 견현사제의 정신이죠. 불치하문의 정신. 내보다 어리고 학력이 낮고 관계없이 보고 배우고 묻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이죠. 불치하문. 그런 것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호감과 매력이 생깁니다. 항상 내 자신의 무지, 내가 부족한 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이걸 돌아보면서 어떻게 진솔하게 잘 채울 것인지 그런 데서 향기처럼 나와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태도가 전부다. 자, 이거 함께. 자, 영어로 태도는 attitude라고 합니다. attitude is 99% of everything. 이런 게 다 헤드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천하제일의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통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통하고 다른 나라에도 통하고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수강생인들 베트남에 가서도 그대로 통해야 된다. 태도가 전부다. 영어 이름을 attitude이죠. 여기 99이라는 것은 99%라는 것은 숫자로 진짜 99%가 아니라
전부다 이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태도,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마음가짐의 방식,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떤 몸가짐이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이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상투적이고 그저 그렇고 뻔하고 하나마다한 사고방식이 있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1%라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심플한 프레임으로 말하자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방식이냐 사람이 개를 무는 사고방식이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프레임으로 말하자면 낡은 프레임이냐 새로운 프레임이냐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태도가 모든 것의 99%다. 여러분 이거 잘 적어놨다가 이게 바로 굉장히 절실한 문제죠.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뉴스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절한 일상이 단순하게 반복되고 그저 그렇게 뻔하게 식상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왜? 그렇게 반복되고 하는 것은 주체라고 말할 수 없고 실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라고 할 수 있다. 박제된 피가 돌지 않는 박제된 그런 일상이 소중하니까 은유절한 비일상적인 그런 뉴스만을 통해서 그 내 소중한 일상이 그렇게 박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스스로 잘 살피고 내가 내 자신 내 가장 좋은 거울 본보기 스승의 날 이야기했죠. 사신 내 자신을 본보기로 삼는다. 내 자신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면 내 자신이 스승이 될 게 없으면은 그게 됩니까? 다 가짜가 된다고. 그래. attitude is the 99%. 태도가 모든 것의 99% 거의 전부다. 이 99% 우리는 지금 이 수업에 1%의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구하고 있어요. 1%의 뉴스마인 확실한 차별화. 이게 되면 99%도 달성하다. 이래요. 지금 그 1과 99라는 아주 간단한 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ttitude, 태도. 그 태도가 99%. 좋은 헤드라인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기억을 해서 이런 게 안 되면서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된다. 자, attitude라는 말 쉬운 단어죠. 자, 하나 더 합시다. attitude라는 말. 여러분들 이름으로서 태도라는 말, attitude라는 말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잘 기억이 돼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말은 일상을 점점 깊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attitude, determine. 뭘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다 쉬운 단어예요. attitude, determine. 결정한다는 거. 뭐를? altitude. 여러분 잘 보이는지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는지. 잘 보이네요, 여러분들. 잘 보인다. attitude, determine. 이것은 altitude. attitude, determine, altitude. 이 altitude라는 것은 고도를 말합니다. 고도. 고도라는 말, 높이의 말, 높이. 우리 비행기가 이 고도를 높인다, 낮춘다 할 때 그 고도, altitude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오죽 검은색
대나무지만 지금 우리 이 공부에 있어서는 성장의 마디죠. 보는 관점을 자꾸 다르게 해야 된다. 사람이 개를 무는 방식으로 보는 것은 그 나의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그냥 뜨돌이, 부평초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움은 그런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돌이, 부평초 같은 관점, 생각, 사고방식, 태도로 사물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 일상을 보면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그저 그렇다. 호감과 매력이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는 거죠. attitude, determine attitude. 태도가 삶의 고도, 높이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말한 태도가 모든 일에, 인생살이, 세상살이의 모든 일의 99%. 전부 다 거의. 아니, 30%라고 해도 많은데, 50%라고 하면 절반이고, 근데 99%라고 하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에요. 결정한다는 말은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태도가 삶의 높이, 그 삶을 높이느냐. 그 높이라는 말은 높게 결정하는 것도 있고 낮게 결정하는 것도 있고 어정쩡하게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높이라는 것은 이 높이가 이런 높이도 있고 낮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높이, 이런 낮은 높이인데 우리는 지금 점점 그 마디를 올리고 있다. 사다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높여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태도는 삶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아까 두 가지 헤드라인. 이것은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보면 영어에 있는 말은 우리가 하는 공부가 굉장히 그 보편적이다. 아니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딱 이거 지우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알 때. 자, 이런 게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입니다. 태도와 높이, 이렇게 하면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그 무슨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간결하게, 그게 꼭 한 줄이 될 필요가 없죠. 두세 줄, 한 줄에서 두세 줄 되더라도 그게 어떤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100%는 아니더라도. 태도가 삶의 높이를 결정한다. 헤드라인이죠. 앞에 말한 태도가 모든 일의 99%다. 헤드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 attitude하고 altitude하고 뭐가 같습니까? 같다기보다 뭐가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헤드라인이 또 더 좋은 겁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도 그 헤드라인의 어떤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이거 altitude 말고 높이를 나타내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ttitude와 이것도 발음이 A로 나죠. attitude와 altitude. altitude.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그게 뭐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걸 영어로 하면 리듬이라고 리듬. 그 다음에 우리 그 한자로 하면 운율이 운. 그 옛날 시를 보면 그 운율이죠, 운율. 어떤 발음으로 끝나면 그 사언절구다, 뭐 칠언절구다 이런 시 옛날 시 이 한자 같은 그 많이 나오는데 보면 그 운이 맞아야 되는 운. 뭐 이게 이형으로 끝나면 또 이형으로 끝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운율이라고 하는데 리듬감을 살린다 이런 뜻인데 할 때 이게 시를 쓰거나 표현을 할 때 이게 리듬감을 살리는 게 물론 뭐 다 살릴 수 없지만은 훨씬 높은 수준의 표현이 되는 거죠. 리듬감을 살린다는 게. 그래서 그 니언으로 끝나면 니언으로 끝나주면 하면 그걸 읽고 접하는 사람이 그 리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그 잘 되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래서 attitude, altitude. 여러분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접했다고 하면 오랫동안 이 말을 태도 이퀄 태도는 곧 뭐다? altitude다. 삶의 높이다 하는 게 훨씬 우리 머릿속에 훨씬 더 머릿속에 그 잘 들어오고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 오래 남아있어야 이게 되새김을 하고 되새김이 잘 돼야 내 자신을 비출 수 있고 내 자신을 자꾸 비춰야 그게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더라? 이게 벌써 오래돼 이게 뭔가 좀 잘 안 떠오르고 이래 돼버리면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데 바꾼다는 말은 성장시킨다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 어떤 영양분으로서 도구로서 역할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기독교, 성경, 그다음 뭐 불교, 자 이슬람 잘 모르겠는데 많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경전을 비롯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오래 남아 있는 많은 그 어떤 고전에 속하는 그런 어떤 문헌들 이런 문헌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할까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고민 속에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리듬감을 살리고 또 하나가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쓰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쓴다. 요 돌을 우리가 디딤돌, 주춧돌, 그 다음에 성장의 어떤 숫돌 이거 일종의 비유와 상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 앞에 이 돌을 보면 그 성장의 디딤돌, 바탕이 되는 주춧돌, 초석이라고 하죠. 초석. 뭐 건물 지을 때 밑에 되는 초석. 그 다음에 숫돌. 이러면 이게 훨씬 이제 대나무를 봐도 그냥 대나무다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아직 성장의 마디를 보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거 팔다리에 있는 많은 뼈마디가 아파서 쑤신다. 이것은 뭐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성 다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뼈마디, 이 관절 꺾이는 이 관절을 할 때도 이게 마디를 성장의 마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성장의 마디는 거의 뭐 보통 멈추죠. 계속 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맞췄지만 내 삶의 어떤 그 자세, 태도로서의 마디는 계속 자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가 만약 1m 90이면 크다. 1m 뭐 65는 적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키를 말하는 거죠. 내 키는 계속 자란다. 당신의 키가 어떻게 계속 자랍니까? 성장의 키가 계속 자라고 있다. 그런 걸 쓰면 글을 쓰면 이제 그 글의 맛이 느껴지고 맛이 느껴지면 멋이 있고 요런 표현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그런 아웃풋 결실이 나오는 거죠. 육체의 성장이 멈춘다고 해서 나의 정신적인 어떤 인품, 성품, 그런 태도, 역량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 멈추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행동하고 언행 같은 거 보면은 유치하고 아주 형편없는 경우도 많죠. 그건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다. 성장. 사람이 우리 아름다움과 추함, 미추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프레임을 봤을 때 추하다. 그런데 80, 90대도 훨씬 원숙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런 그 차원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봤는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격파한다, 파격적으로 한다, 격파를 할 때 처음에는 막 인상 쓰면서 막 이게 막 손날 격파 하면 막 온갖 인상을 쓰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봤죠? 텔레비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언제는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인가 부터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중국인 것 같아요. 굉장히 수염이 된 완전히 노인 할아버지였는데 이런 그 돌을 벽돌을 한 뭐 1.5m 정도 쌓아놓고 손바닥으로 딱 내리쳤는데 이게 다 깨지는 근데 인상 쓰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만큼 오랜 그 수련과 내공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운동도 어깨 힘을 빼라 뭐 이런 말 하는데 어깨 힘을 빼려고 하면 그런 그 눈물겨운 땀 냄새 나는 그 과정을 굉장히 겪지 않으면 그런 차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한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애티튜드 이런 것은 이렇게 리듬을 살리면 훨씬 이게 기억하기 좋다. 그래서 내가 리듬을 살리고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 이제 저도 오랫동안 그런 걸 이렇게 자료도 모으고 준비하면서 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책이 그 뉴스와 비유의 상징 이런 걸 한번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덥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뉴스에 어떤 비유와 상징이 쓰이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이제 부적절한 경우는 뭐가 생기는지. 부적절한 좀 적중하지 않는 비유와 상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알아듣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게 뭐다? 요런 게 다 리듬하고 울선이고 요래하는 게 요때 이제 딱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겠죠? 맹자님 말씀으로 내가 소개한 은근지원의 자세다. 저것도 그 자세예요. 자세가 태도가 아까 말했듯이 사고방식, 마음가짐은 사고방식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어떻게 되죠? 말과 글로 표현되기 때문에 비근한 일상적인 말이지만 일상적인 말과 글이지만 뜻은 깊게 일상적인 말이죠. 일상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유절한 새로움이 일상에 주입돼야 된다. 은근지원에 아까 말했듯이 미국 사람들이 뭐 아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 그 은근지원 이런 거 뭐 이 뜻을 뭐 모르겠죠 잘.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알아듣기 쉽게 비유와 상징을 쓰는 것은 알아듣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 시간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태도 중에 여러분들 말투라는 말 알죠? 그 다음에 글투 문투라고 하면 되겠네. 문투 말투 글투 투 이거 중요하면 투 말과 글의 투다 투 저희 투를 한자인데 이 투가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투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투. 그러니까 너는 말투가 틀렸다. 너는 말투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말입니다. 투. 이게 이제 중립적이라는 말은 그게 그런 감정이 이렇게 아직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사람의 말투는 굉장히 호감을 준다. 그 사람의 말투는 굉장히 매력있다.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보통 보면 너는 말투가 틀려먹었다. 그렇게 써서 이걸 투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투라는 전형이 아니라 투라는 것은 한자는 좀 어렵습니다. 뜻은 간단한데
큰 대자하고 길장자로 되어 있는 이 투인데, 그 말투, 말의 어떤 틀이라고 할까? 틀. 그냥 투는 말의 태도죠. 말의 태도. 글투는 글의 태도입니다. 문투라고 하는데. 글투. 그러니까 말과 글에 들어있는 태도를 투라고 하는데, 글투, 말투, 문투. 글의 태도, 말의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것을 우리가 문자 하나를 보낼 때, 메일 하나를 보낼 때, 책을 쓸 때, 다른 이렇게 카톡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말과 글로 표현될 때, 나의 태도가 다 드러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다르죠, 사람의. 어떤 투가 드러나느냐, 어떤 태도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태도가 삶의, 모든 것의 99%다. 그리고 태도가 나의 삶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뭐랄까, 핸들 같은 거다. 핸들.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그러니까, 고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라고, 파일럿이라고 써요. 비행기 조종사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늘 높이 쫙 올라갈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락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의 이 운전대, 조종하는 그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명이라고 하면, 그게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운은, 운전하다 할 때 그 운자입니다. 그런 정해진 그것을 내가 운전해서 주체적으로 운전해 나간다 하는, 그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우리의 주체적이고 실존적이고 우리의 존엄성이 더 맞다. 그래서 말투, 글투를 통해서 말의 태도, 글의 태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숨길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여러분들 진지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가 가볍게 되지 않도록, 저 사람 말하는 거, 글하는 거 볼 거 없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볼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존엄하지 않다는 그게 아닙니다. 천부인권이라 해서 하늘에서 받은, 하늘이 내려준 인권,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천부인권이 있습니다. 천부인권이 있죠. 그래, 그거하고 천부인권이 있는 거하고 현실 속에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세상에 필요한 적절한 역량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천부인권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래 말하면은 그것은 이 프레임이 틀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태도라는 것은 말의 태도, 글의 태도다. 요런 거는데 사람 누구나 모를 수가 있죠. 소크라테스도 나는 아는 게 없다. 그 아는 게 없다는 게 이제 제대로 알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 공자도 나는 무지, 아는 게 없다. 그것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좀 이따 소개해 주겠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태도. 그 태도가 말과 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냉소적이고 건방지고 오만하고 가볍고 비상적이고 진지하지 못하고 이런 태도의 말과 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거죠. 문자 하나를 보내도 그 속에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좋은 문자죠. 그런 사람이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분야라도 거기에 되는 소비자, 고객에 대해서도 훨씬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고객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내가 내 삶의 첫 번째 고객이다. 내가 인터뷰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터뷰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터뷰어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 인터뷰는 인터뷰가 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인터뷰는 누굽니까? 내 자신이죠.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가 될 때, 내가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대화를 잘하고 하면 어떤 인터뷰라도 그게 이제 강금목장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된다. 자연스럽게. 잊어먹기 전에 오늘 내가 강의실 공지사항에 아포리즘, 속담 개거드리는 아포리즘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내가 급조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노트에서 더 꼭 알아내야 싶은 것을 뽑아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출력을 해서 화장실에서도 보고 가방 안에 넣어다고 버스 안에서 보고 지하철 안에서도 보고 자꾸 뭐다 소가 대세김질 하듯이 소가 풀을 먹고 대세김질 하듯이 계속 대세김질해가지고 내끼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한 아포리즘이 튀어나올 때 좋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검색하거나 이러면 그 무수한 아포리즘이 있죠. 그거 알면 뭐합니까?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 항상 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하고 잘 연결될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뭐 물어보는데 그거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게 대답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인터뷰한테 인터뷰가 됐다. 내가 인터뷰가 될 수가 있고 인터뷰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가 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누구나 그러죠. 운동선수, 골프 선수 다 이렇게 우리가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지만 이 숫돌에 돌을 보면서 이 숫돌로 열심히 갈아야 날도 생겨서 되고 디딤돌이 되고 성장 마디가 생기고 하는 거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 이건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인관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성실한 자세,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래 참 아포리즘 그것은 그렇게 있다는 것은 AI도 있고 AI는 그냥 내가 아마 올려놓은 게 한 몇 개 정도 됐을까? 한 50개 정도? 그 정도만 알아도 내가 거기에까지 한 것은 한 20년 전부터 노트에 정리하고 한 것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학습 자료를 올리고 하는 그게 또 이거는 또 계속 이런 건 알아놔야 된다. 살아가면서 계속.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놨죠. 안내문에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참 그렇겠다. 그런 걸 느낄 겁니다. 부드러운 말이 부드러운 길을 긴다. 그 부드러운 말이 부드러운 길을 연단가? 맨 처음에 그렇게 있죠. 하나 한 말을 잘 음미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한번 삼아보시죠. 거울로 삼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데 그게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일단 외우는 목적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그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차피 띄워놨기 때문에 띄워놓은 것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록에 있는 거는 누가 그 기록에 있는 그거하고 그것은 개가 사람을 무는 차원이죠. 사람이 개를 무는 일이 유니크하고 언유저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일단 외워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엘티튜드 같은 게 머릿속에 잘 유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런 리듬감을 살리는 것처럼 그걸 외워놔야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아포리즘은 이거다. 그런 노력을 해야 말과 글을 할 때 은유절해진다. 뻔하지 않게 된다. 내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그 표현의 기교라는 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자성어도 내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성어도 하겠지만 속담에, 격언에, 금언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건 상대방한테 약간 좀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박하게 자기 은근 지원에 자세가지고 은근 지원 표현이 있어.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애사로 봤지만은 요런 의미가 있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여러분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예사로 봤는데 우리 예사로 본다 그냥 상투적으로 보기 쉽거든요. 이제 그것을 뉴스 마인드 주변에서 자꾸 바꿔 나가는 게 이제 이런 숫돌에 가는 거죠. 근데 이래 하다가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나 보다 해서 격언을 딱 하나 쪼개하면 그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틀린 아니지만 중요한 표현 방식은 아닙니다.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오히려 내 표현력을 제약시키는 좁혀버릴 수가 있다. 본론이 앞에 나와도 되고 뭐 결론이 앞에 나와도 되고 그것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포리즘 할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표현에 있어서 겸손하고 부드럽고 이런 게 묶여있는데 표현 같은 걸 보면 좀 과시야. 이런 성어가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는 잘 모를 거야. 나는 아는데 이런 느낌을 주면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 안 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저도 하려고 하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구체적인 삶의 상황,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한다든지 뭘 표현을 할 때, 자기소개서 같은 거 할 때도 헤드라인이 쫙 붙어서 그 안에 내용에 볼만한 알맹이가 딱 있으면 그게 뭐다? 글투가 되는 거예요. 글의 태도가 호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우리 단체에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나도 이런 후배 한 명 생기는 게 내 인생의 복이다. 말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길흉화복이라는 거예요. 길흉화복. 여러분들 대학 이런 공부하니까 재밌죠? 대학생이, 소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대자는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크고 넓고 높아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소라는 것은 좁다는 뜻인데, 겉으로 제도적으로는 다 대학생이죠.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소인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소인인지 대인인지도 잘 모르면 그건 진짜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이런 공부는 이걸로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렇게 유니크하고 그런 데서 묘한 아우라 그런 그 독특한 분위기 같은 데서 오는 그 즐거움 그게 자덕짐이라고 했습니다. 자덕지랑이라고 해도 되겠죠. 스스로 터득하는 이 밑자라는 게 분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이게 여기는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 들어있고, 물론 영양소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분위기와 같이 먹고, 그런 어떤 차원이 있거든요. 맛은 뭐다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다? 이 맛과 맛이 있으면 멋이 있고, 멋이 있으면 맛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아까 altitude 이런 거 같아가지고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리듬이 있다. 운율. 길흉화복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길흉화복. 좋고 나쁘고 재앙, 불행, 복. 이게 전부죠. 이거는 인생 전체를 동서고금을 통한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라는 말 있잖아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한 인생을 그렇게 하는 말이 있지만은 생로병사도 늙으면 다 죽죠. 그렇게 하지 않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길흉화복을 꼭 이 길흉화복이라는 게 뭐예요? 프레임이죠. 인생을 보는 프레임. 우리 사람끼리 살아가는 프레임. 좋고 나쁨,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흉은 줄이고, 완전히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줄이고, 길은 높이고, 재앙, 불행은 줄이고, 행복은 또 키우고.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잘 이렇게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흉보다는 길이 많아야 되고 화보다는 복이 많도록 해야 되는 거죠. 줄여 해서 길을 키우고 불행을 줄여 해서 복을 키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복, 길흉하복 중에서 길복은 키우고 흉화는 줄인다. 요거는 내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되고 대졸 중고 신입 약진 시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보름밖에 안 됐네요. 대졸 이 표현이 중고 신입 우리 중고 물품이 쓰다 남은 중고 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대졸 중고 신입이다. 이제 조금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죠. 중고 나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졸 중고 신입 사원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신입 사원이 아니라 중고 대학을 졸업하고 뭘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신입을 하는 게 약진 활동 약진하는 막 뛰어 올라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그런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 알아야 지금 내가 우리가 매스메디 뉴스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게 실용적으로 활용해 실용적으로 그러면 바로 이런 거죠. 나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스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잘 모르면은 뭐다? 집중하지 못한다. 엉뚱해진다. 과정을 빗나가 버린다. SK이노베이션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이준현 32살 어쩌고 매니저는 입사 이전에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해보거나 개인 사업을 해보는 중고 신입들이 갈수록 많아졌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중고 신입 전성시대다.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입사하는 대신 다양한 사회 경험을 마친 뒤에 입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단 들어보십시오. 대졸 신입 취업 신입 사원들의 얼마 전에 봤는데 연령이 신입 사원 입사가 옛날에는 25세 정도 됐죠. 25세. 그러니까 98년에는 25세네요. 98년 같으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단 남자 같으면 군에 갔다 오고 하면은 24, 4살 때입니다. 그때 얘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통계로 보면 31세로 높아졌네. 굉장히 높아졌죠. 98년 2세보다 5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신입 사원에 뜨는 건 사회 경제적 변화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선 2017년 전으로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의 영향이 크다. 출신 대학은 물론 나이 정보를 가려놓고 보니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입사자원들이 판별하는 게 거의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입사 경쟁률이 500대 1에 육박에 500대 1이 아니라 5000대 5만 대 1이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2대 1이라도 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을 잘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다양한 경험이나 호소를 갖추지 않고는 치열한 경쟁을 뚫는 자체가 어려워졌다. 대기업 관계자는 신입사원을 뽑아보면 다른 기업에 2, 3년가량 다녀본 합격자 30%, 인턴 경험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40%, 대학 졸업하고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기업에 바로 입사하는 경우가 30%가 채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을 334 법칙이라고 해요. 334 법칙.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334 법칙.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사람이 제일 적다. 지원자들의 경험 차이가 커서 바로 막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중고 신입을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기업의 채용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개인기가 뛰어난 중고 신입 사원들이 채용 시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소수의 꼭 필요한 인재만 뽑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만큼 중고 신입 사원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5대 그룹 인사 담당
임원은 내다봤다. 저런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참고하면 아까 말했듯이 소환.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소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뉴스 마인드, 헤드라인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이런 게 다른 데서 조금 평균적인 2, 3년 몇 년의 경험, 경력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는 훨씬 실익이 있다는 것을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내가 그런 것만 증명이 된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뭘 잘 모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풋내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이러니까 좀 뭐 이렇게 뭐 낮춰보기도 하고 다른 데서 경험 쌓아보면은 내가 그렇게 뭐 이런 경험을 해보면 이러니까 이게 뭐 대졸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밀린다. 밀릴 수가 있죠. 중고 신입들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브라인드 채용 이런 걸로 해가 점점 그래 되는 어떤 우리 환경 속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뉴스 마인드, 그것도 헤드라인 마인드 이런 걸 뉴스맥이 연습하면서 자기 속에서가 달라야 돼. 그냥 뽑아만 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님 자체에 올라가지를 못한다. 올라가야 치고받고 해가지고 뭐 막 케어가 되든지 케어를 시키든지 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링에 올라갈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럼 기회 자체가 없는 거란 말이야. 자기 속에서 보면 딱 표현됩니다. 자기 속에서 보면 아무 알맹이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호감과 매력이 생길 것이며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되고 이런 공부 여러분들 이것만 시간이 이래 가지고 벌써 이래 됐나? 그 밟은 방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밟은 방식. 논어에 있는 말인데 밟은 방식.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진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걸 한번 열심히 발끈 한번 진짜 의욕을 해보자 방식. 밥 먹는 것도 잊어먹습니다. 밥 먹는 것도. 실제로 밥 먹는 걸 잊어먹는 뜻이 아니죠. 그 말 의미는 밥을 먹으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런 의지가 높아지면 내 삶의 고도를 애티튜드, 내 삶의 바람직한 태도를 진부한 우닥다리 그 태도를 고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강함 이런 게 생기면 밥 먹는 것도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뽑는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쟁자죠. 경쟁자가 새로 나타났다. 중고 신입들하고 경쟁자가 100이면 어떤 상황, 어떤 경쟁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대결할 수 있다. 링에 올라가서 대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여러분들, 요런 그 기초가 잘 돼야. 이것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이분 본 적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이분? 잘 보이나요? 내가 한번 지금 앞에 올라가서 볼까요? 좀 보이긴 보이는데. 자, 이분이, 이름이 어밀리아라는, 어밀리아. 한 30대 여성으로 돼 보이는 아주 좀 느낌이, 인상이 좋은 30대 여성으로 돼 보이죠. 근데 6살입니다, 6살. 6살이에요. 어밀리아. 이름은 어밀리아, 미국. 6살입니다. AI입니다, AI. AI 로봇입니다, AI 로봇.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AI 로봇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이게 헤드라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기업 500곳에서 러브콜을 받은 그녀는 AI 되어 있네요. 좋은 헤드라인이죠. 좀 무난한 표준적인 헤드라인입니다. 글로벌 기업, 국제적인 기업 500군데에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채용. 월급은 200만원, 365일 24시간 일하는 AI 로봇을 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무직 AI 로봇 어밀리아 6살입니다. 2014년 이 인터뷰가 재미있습니다.
2014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네. 2014년에 태어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12가지 업무를 한다. 영어와 프랑스어 등 20가지 언어에 달하는 언어를 능통하다. 업무가 없을 때는 뭐 하느냐? 그런 업무가 없을 때는 사람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게 일이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어떤 업무를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다. 300쪽짜리 업무 매뉴얼을 30초 만에 외워버립니다. 완벽하게 외워버립니다. 300쪽 되는. 그것을 30초 만에. AI니까 되죠. 그녀는 상담할 때 고객의 감정까지 헤아린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사람은 오히려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열받아서 싸우고 상대방이 뭐 이렇게 막 그치가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훨씬 공감 냉성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인터뷰했는지가 없는데 이 에밀리아께서 이 AI 로봇께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좀 반복적인 일은 우리 AI가 할 테니까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하시오. 그게 에밀리아 이 AI 로봇의 사람에 대한 충고이자 당부이다. 이것은 우리 재미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일이 이제 훨씬 창의적으로 돼야 된다. 그 창의는 제가 이걸 보면서 보내주는 이유는 우리 공부가 이제 이런 차원을 알아야 시대에 맞게 적중할 수 있다 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게 빠른 속도로 AI 로봇이 많은 기존에 해왔던 걸 대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것은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검색해보면 나온다면 에밀리아 6살짜리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이런 이제 공부를 할 때 앞으로 좀 더 남은들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에밀리아 이 기사는 뉴스는 인상적이다. 대충 알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훨씬 좀 구체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에밀리아의 어떤 그 애정어린 당부 웬만한 일은 사람이 그동안 힘들었던 단순 반복적이고 또 어떤 그런 단순 반복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AI 가짜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가짜입니까? 사람이 하는데 할 테니까 진짜 사람 여러분들은 더더욱 창의적이고 좀 실존적인 그런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게 우리 에밀리아 6살짜리 이 AI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하는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충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공부가 하나마나한 뻔하고 식상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늘 못하면은 이제 22번째 수업에서 점점 이제 좀 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을 하고 빠른 속도로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에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런 AI 로봇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